원시 부족 사회를 보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풍속 혹은 장면이 발견되곤 합니다. 자, 19세기에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원시 부족 사회를 관찰하다가 보았던 장면들인데요. 우연히 두 남자가 길을 가다가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마주친 두 남성이 서로 조롱하고 욕을 하면서 마치 싸울 것처럼 막 씩씩대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인류학자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그러고 난 후에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각자 자기 가는 길을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봤던 서양 사람들이 도무지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이게 뭐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설명할 만한 정확한 단어나 관계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농담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농담하는 관계라고 하자라고 해서 농담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야, 이 XX야, 정말 오랜만이다 하면서 인사하신 적 없나요? 평소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욕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것, 특히 청소년기 때 아주 흔한 일이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혹은 친구 사이에 쓰는 그런 말들은 오히려 딱딱한 것보다는 편안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친근함의 표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욕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 정도 혹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욕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같은 또래 집단의 사람의 경우에는 욕을 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욕을 섞어가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분명 그와 나는 친구가 아닐 겁니다. 재밌게도 바로 이런 속성을 따와서인지 장자는 친구를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거슬림이 없다.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막역한 관계는 욕을 해도 편한 친구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원시 부족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 길을 가던 두 사람이 욕하고 조롱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류학자들이 이 관계를 농담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까닭이 우리는 너와 나는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사회가 평등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평등한 관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런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를 따져보면은 사실 얼마나 평등한 관계가 있나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하죠. 가정에서 부모와의 자식 관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기업에서 수많은 직급들, 또 수많은 모임 나가면 한국 사람들 나이를 먼저 따지죠.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나누고 그에 따라 윤리와 규범이 다르게 강조되죠. 유일하게 친구 관계만 사실 수평적이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전통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유교에서 오륜을 이야기하죠.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이 네 가지는 사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따지는 게 우선적입니다. 오직 친구만이 상하 관계를 따지지 않는, 말하자면 평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책의 독특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자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이들 모두가 친구로 나오진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농담 관계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오륜을 강조하고
부자와 군신 관계를 강조했는데 사실 유학자들이 만든 책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관계에 해당합니다. 유일하게 장자만이 친구 혹은 농담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자,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는 논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유교의 유명한 고전들인 서경, 효경, 다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사이의 미덕에 대해서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에서는 앞에서 봤던 포정이나 윤평과 같은 비천한 신분의 인물이 황제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조롱하고 꾸짖고 심지어 가르침을 줍니다. 마치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농담 관계에 있는 것처럼요. 자, 이 동양 철학에서 인간이 사는 세계를 표현할 때 천하라는 말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하늘 아래란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 그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 천하란 말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의 부인인 왕후나 그의 아들인 왕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하를 이루는 각각의 가문이 있고 그 가문에는 부모와 자식, 부부, 어른과 아이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이게 유학자들이 말하는 세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즉 천하는 위계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친구는 좀 독특해요. 장자는 어쩌면 바로 이 친구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눈으로 세계를 보았던 게 아닐까. 모두가 친구인 세계, 그런 세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장자는 강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대로 보면은 강과 호수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닌 곳.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자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강호라고 하는 곳에 상정한 것 같아요. 동등한 친구들이 사는 세계, 그 세계를 강호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처음 시작됩니다. 천하는 신분과 지위, 부와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누구는 왕의 아들이고 누구는 귀족의 딸이고 하필이면 누구는 노예의 자식이죠. 이렇게 천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에 따라 정해진 세계입니다. 이와 달리 장자가 말했던 강호는 그런 신분이나 지위가 없이 서로 동등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각자의 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 동양의 독특한 소설 장르, 무협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무협의 세계가 이런 강호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일단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출신이 아무리 비천하다 하더라도 그 무예의 성취에 따라서 수제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그 공동체 전체의 대표자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도를 성취한 경지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되죠. 이것은 혈연에 따라 신분이 정해져 있는 천하와 달리 기본적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각각의 성취에 따라 위치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자에서 유교가 주장하는 덕목을 비판하거나 황제나 통치자들을 조롱하는 것, 바로 신분이 정해진 세계, 그 천하를 비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계를 비판하면서 동등한 세계였던 강호를 꿈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장자가 말하는 강호는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와 평등, 박애를 실현하고자 했던 근대 사회와 어떤 면에서는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가 평등한 개인들이 만드는 세상이라면 어쩌면 비록 신분과 지위에 따라 구분되었던 왕조사회, 귀족사회에서 장자는 이 강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민주적 사회와 통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꿈꾸었고 그 세계를 강호라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